봉순이 언니 공지영. 다시 잎이 필 때까지 혹은 꽃이 질 때까지 가끔 눈 내리고 바람 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전화기가 놓인 창가의 탁자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쭈그린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벌써 지금 방금 통화를 끝낸 어머니가 내게 전해줄 말을 예감했는지도 모르겠다. 봉순이가 또 없어졌단다. 어제 모레네 이모가 결혼식에서 우연히 대지골 사람을 만났는데 그랬다더구나. 떠돌이 개장수하고 눈이 맞은 것 같다는데 세상에 압이 다른 애들 넷을 놔두고서 남 부끄럽지도 않은지. 애들이 아직 한창 학교 다니잖아.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갔다는 거야? 애들한테는 돈 많이 벌어서 곧 데리러 오마고 하긴 했다는데 뭐라고 했던 간에 기가 막히지 않겠니? 내가 괜히 심란해서. 남자 따라갔다고 하지만 걔가 사실 인물이 곱니 몸이 이쁘니 내일 모레면 할머니 소리를 들을 다 늙은 걸 호강시키려고 데려갈 놈이 어디 있겠니? 일이야 억척스레 잘하니까 누가 꼬셔서 데려다가 부려먹겠지. 지난번엔 그 목수놈인가 뭐하고 현장에서 일만 해주다가 애만 하나 더 달고 돈 한 푼 없이 쫓겨오지 않았겠니? 사람 산다는 게 뭔지 어릴 때 팔자 사납더니 끝내 좋은 꼴 한 번 못 보고. 글쎄, 아휴 아니다. 너 신경 쓸 거 없다. 책은 잘 팔리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무는 어머니 말 속에 맴도는 못다한 말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 팔자지. 걔가 어떻게 살든 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 사실 우리하고 이제사 무슨 상관이겠니? 핏줄도 아닌데. 네 일이나 해라. 네 일이나. 뭐 그런 말이 될 터였다. 나는 안다. 봉순이 언니는 그럴 수 있었다. 50을 넘어 60으로 치달리는 나이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였다. 처음엔 의붓 아버지에게서 도망쳤고 교회 집사네 집에서 도망쳤으며 세탁소 총각과 누님마저 도망쳤고 그 다음엔 떠돌이 목수와 그리고 이번엔 개장수. 전화기를 다시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이상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묻곤 한다.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그랬다. 나의 고향은 서울이었다. 그리고 내 고향 채송화꽃 핀 서울의 한 귀퉁이에는 나와 봉순이 언니가 있었다. 내 머릿속으로는 선명히 아현동의 산동네가 떠오른다. 지금 당장 외투를 걸치고 찾아가라 해도 골목 하나 틀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동네.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진 산 비탈길, 돌과 가마니에 쌓인 흙으로 이어진 계단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무력한 아버지와 고생 모르고 자라 이 가난이 끔찍하기만 해서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어머니, 이미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언니와 오빠,
그리고 봉순이 언니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봉순이 언니였다. 나를 낳느라 몸이 약해져 버린 어머니를 대신해 핏덩이를 안고 잠을 설쳤던 것도 그녀였다. 그때 봉순이 언니 나이 13살이라고 했다. 내가 태어난 집은 대문을 열고 삐뚤삐뚤한 돌계단을 10개쯤은 내려가야 현관이 나오던 곳이었다. 오른쪽으로는 커다랗게 주인이 사는 안채가 있고 그 안채 못 미쳐서 왼편으로 방이 2칸 있는 낡은 양철 지붕집이 우리 집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집에 이사와 벌써 여러 해를 어려운 30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어쨌든 어머니가 외가에서 경영하는 남대문 시장의 가게로 나가고 언니와 오빠가 학교로 가고 안집조차 비워지면 그 마당엔 늘 봉순이 언니와 내가 남았다. 봉순이 언니는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마당 한쪽 담 그늘 밑에 모서리가 둥그렇게 달아빠진 빨래판을 깔고 앉아 나를 그 무릎에 앉히고는 그때는 아직 작았던 내 손톱이랑 발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었다. 그렇게 돼갖고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 어미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갔던겨. 먼 데를 댕겨오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만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대야. 그래도 걔가 착했으니까 무서운 것을 꾹 참고 살라문에 열심히 집으로 달려왔지. 집 앞 대문에 당도의 설랑은 지 새어미를 불렀어. 언니, 심부름 갔다 와슈. 언니는 이 대목쯤에서는 목소리를 괴기 영화의 그것처럼 가늘게 떨며 무릎에 앉혔던 나를 조금 떼어놓았다. 나는 다음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언니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 웃음을 잔뜩 참은 얼굴을 감추며 내게 말했다.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겨? 사람도 없는데 문이 슬 열리는 거요. 걔가 집으로 들어갔지.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이랴? 아까 낮에 심부름을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집이 다 없어지고 깜깜한 빈터만 남은 거요. 깜깜한 속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가 걔 이름을 불러. 돌아보니까 등 뒤에서 대문이 덜컹 닫히고 말았어. 잠긴 거요. 그러자 모습은 안 보이고 설라문에 걔 새어미의 목소리가 들렸어. 물이 다 끓었다. 어서 아이를 잡아먹을 준비를 해라. 이쯤 되면 나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언니의 치마끈을 더욱 움켜잡았다. 그러면 봉순이 언니는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나 내가 부여잡고 있는 치마 꼬리를 억지로 떼어놓고는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짱이를 잡아먹자. 물이 다 끓었다. 나는 그러면 뒷곁으로 뛰어가 내 키보다 훨씬 큰 쌀이 빗자루 뒤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기고는 언니의 치맛자락을 이 세상 끝나도록 놓지 않겠다는 듯이 움켜잡았고 울음은 그 다음에야 터뜨렸다. 그러면 언니는 나를 번쩍 안아 뱅그르르 제주도 좋게 등 뒤로 돌려 업었다. 언니의 눈앞에서 등 뒤로 옮겨지는 찰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주는 기분은 무서운 이야기보다도 짜릿한 것이어서 나는 그저 언니의 뜨뜻하고 넓적한 등에 얼굴을 바꾸는 또 그러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하고 협박을 해댔지만 기실 나의 마음은 어느새 언니의 얼굴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언니의 등으로 울려 퍼져 내 앞가슴을 콩콩 때리는 봉순이 언니의 웃음소리에 풀어져 있곤 했다. 어머니와 이모는 소녀처럼 깔깔거렸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이모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나는 봉순이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떠오르는 봉순이 언니는 참 뭉툭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쌍꺼풀 없이 두터운 눈꺼풀, 뭉툭한 코, 아랫 입술이 윗 입술보다 더 빚어나온 입매무새, 하염없이 길어서 거의 엉덩이까지 내려온 윤기 없는 머리카락. 지 애미가 어떻게 친정에 맡긴 모양이라 새 남자에게서 아들도 태어났고 그래 걔가 외할머니네 집으로 어떻게 갔는데 숙모라고 뭐 지 먹고 살기 힘든데 시댁 조카가 뭐가 반갑겠니. 상경원에 벚꽃놀이 가자고 애를 꼬드겨 가지고는 그 사람 많은 데서 손을 놓아버린 거라. 지난번에 김밥 사가지고 상경원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걔가 꼭 6살 먹은 애 모양 내 손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야. 그래 내가 봉순아 이 아줌마는 절대로 널 여기 빠뜨리고 가지 않는다 타일렀지. 그러니까 알아요 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는 그 순한 애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야. 내 치맛자락을 꽉 붙들고 말이야.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어린애가 힘은 세고 일은 억척스레 하니까 그 고아원 원장인지가 저번 있었던 집사네 집에 보낸 모양이라 밥만 먹이고 일을 시키라고. 그런데 걔서 보리쌀도 못 얻어먹고 매만 맞았다면서. 양말을 깃던 이모는 혀를 끌끌 찼다. 돌아오는 길은 캄캄했고 멀었다. 엄마, 봉순이 언니는 우리 식구 아냐? 밤이 이슥해서 걸음을 서두르는 어머니에게 끌려가듯 걷다가 내가 물었다. 아니긴 우리 식구지. 어머니는 나를 보고 빙긋 웃더니 봉순이는 우리 식구야 짱아. 저기 별들 참 곱지? 하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집에 돌연한 변화가 생겨났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을 부산함으로 기억한다. 녹두전이 부쳐지면서 돼지 비계가 녹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와 고모들에게 쫓기듯 나를 등에 업고 팔을 사오고 두부를 사오고 부산을 떨었다.
봉순이 언니는 예전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붙여온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날씬한 자동차 앞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자루 같은 바지에 폭이 좁은 넥타이를 맨 채 양복 윗도리를 어깨 뒤로 걸치고는 길다랗게 서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우리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조그만 선물을 어머니와 고모들에게 내밀고는 나를 위해 머리가 훌렁 벗겨진 눈이 새파란 인형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언니와 오빠에게도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다가 그제야 아참 봉순이가 있었지 깨달은 것 같았고 잠시 당황하는 빛을 보이다가 그냥 봉순이 언니를 모른 척 해버렸다. 서운한 표정에 봉순이 언니의 눈빛은 금세 촉촉해졌지만 아버지가 가방을 탁 닫아버리자 익숙해진 체념의 표정을 지으며 내가 들고 있던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따 이거 봉순이 거다.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봉순이 언니에게 생겨난 서운함을 눈치챈 어머니가 자기 몫의 선물 중에서 빨간 손수건을 내밀었고 봉순이 언니는 그것이 원래는 제 몫의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방 두꺼운 입술을 벌리고 헤헤 웃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면 언니와 오빠는 봉순이 언니와 나를 두고 심술을 부리곤 했다. 오빠는 내가 자기 공책에 낙서를 해 놓았다고 나를 때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우리 언니 또한 자신의 종이 인형의 목을 내가 못쓰게 만들었다고 나에게 다시는 인형을 보여주지 않았다. 봉순이 언니가 그건 짱아의 짓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언니는 봉순이 언니를 향해 눈을 파르스름하게 뜨고는 말했다. 식모 주제에 웬 참견이야? 봉순이 언니는 우리 언니보다 힘도 세고 키도 컸던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봉순이 언니를 따라 부엌에 들어가자 언니는 부뚜막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식모 주지야 언니는? 봉순이 언니가 우리 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풀이 죽는 모습이 사실은 재미가 있어서 나도 우리 언니의 말을 따라해 본 것이었다. 부뚜막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언니는 잠시 망연한 표정을 짓다가 그만 웃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오래오래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온 그날 언니는 결국 서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서서 밥을 먹으면서도 언니는 손을 뒤로 돌려서 내 입에 녹두전이며 물에 씻은 김치에 싼 조그만 제육을 넣어 주었다. 나는 날름날름 그것을 받아먹고 언니의 등에서 잠들었다. 봉순이 언니만이 우는 나를 달래주었고 그녀만이 내 잠자리의 베개를 고쳐놓아 주었다. 그녀는 나와 마주친 최초의 세계였다. 아버지는 아침이면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낡은 가죽 가방에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챙겨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이면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면 을의 어머니와 한판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취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리가 없는 걸 난들 어떡해. 미국 유학 갔다 왔으면 다야? 새끼들하고 당장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난들 시장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나도 일제시대 때 바나나 먹고 큰 사람이야. 왜 못해?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잖아. 어머니는 참고 참아왔던 지난 가난에 분풀이라도 하는 듯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리끼에 물그릇을 들어 방 바깥으로 내팽겨쳐 버렸다. 괜찮아, 짱아, 괜찮아. 잠에서 깨어나 떨고 있는 나를 안으며 봉순이 언니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봉순이 언니는 천장이 낮은 그 방에서 나를 업고 서성거렸다. 망태 할아버지가 살았다? 망태 할아버지는 키는 저기 한 길에 서 있는 전봇대만치 컸는데 밤만 되면은 국사발만큼 큰 눈을 뜨고 설라면은 누가 아직 안 자고 있어? 누가 밤에 안 자고 울고 있어? 하면서 집집마다 창을 기울거든요. 그러다가 안 자고 있는 애가 있으면은 커다란 집게로 아이의 목을 턱하니 잡아서는 등에 쥐고 다니는 집채만한 망태에다 아이를 휙 던져놓는다는겨. 그런께 울지 말어, 응? 부모가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듣던 어린 날은 인생이 얼마나 비관적이었던지 언니는 내 공둥이를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괜찮여. 우린 꼭 부자가 될 테니께. 그러면 우리는 주인집에서 살게 될 거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렇게 싸우지도 않을 거야. 게다가 아줌니가 나도 학교에 보내준다고 했어. 정식 학교는 아니더라도 글씨도 가르쳐주고 옷 맹그는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 말이요. 아버지가 드디어 취직이 되었다. 외국인 회사라고 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자동차도 주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틀씩이나 공휴일인 회사. 그리고 어느 날 리어카가 집 앞에 두어 대 오고 우리는 그보다 좀 아래 동네로 이사를 했다. 그 동네의 중간쯤에 위치한 제법 큰 한옥이 우리 집이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회사로 나가시고 어머니는 가게를 처분하고 집에서 계셨다. 하지만 봉순이 언니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글씨도 배워주고 옷 만드는 법도 배워주는 그런 학교. 봉순이 언니에게 생전 잔소리를 하지 않던 어머니가 신경질을 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집에는 우리들이 모두 돼지라고 부르는 살찐 아들을 옆에 끼고 꼭 식사 시간만 되면 우리 집에 오는 돼지 엄마가 갯돈을 받으러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어머니는 그 갯돈을 타서 나를 때리고 주인집 딸년이라고 욕하던 아이들의 부모에게 방을 빼달라고 했다. 얼마 후 우리는 한옥에 5개의 방을 다 쓰게 되었고 어머니는 장독 아래 광을 고쳐서
푸르고 흰 타일을 잔뜩 붙이고는 목욕탕을 들였다. 어머니는 개를 하러 나가고 봉순이 언니는 시장에 다녀온다는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 봉순이 언니는 가끔 이미자의 유행가 가사를 적은 것을 가지고 미자 언니네 집으로 놀러가곤 했다. 나는 언니를 따라 그 집에 드나들었다. 둘은 무엇을 그렇게 속살거리는지 몰랐다. 이야기가 들리는 동안 나는 아마도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런 말소리들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윽고 멀어졌으니까. 왜 어린 시절엔 낮잠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서러웠을까? 어쨌든 잠이 들면서 언니가 세탁소를 차려 떠난다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은 뒤끝이라 그랬는지 눈을 떠서 언니가 보이지 않자 그래서 그때도 나는 울었고 내 귀로 들리는 나의 울음소리가 하도 처량해서 더욱 악을 쓰며 울었다. 봉순이 언니는 내가 울기 시작하자 미자 언니네 방 안으로 얼른 달려왔고 잠이 깨서 우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아직도 봉순이 언니는 내가 서러울 때, 내가 따돌림 당할 때,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엄마였고 언니였고 그러면서 친구인 그녀는 내 첫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다시 살풋 잠에서 깨어났을 때 봉순이 언니는 이불 속에 없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몇 번이나 일어나서 어머니의 방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면 내 무서움은 가시겠지만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의 부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차라리 혼자서 무서움을 참는 편을 택했다. 그날 밤 방에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봉순이 언니가 부수수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봉순이 언니는 일어서려다 말고 제 얼굴을 내 가까이 가져다 댔다. 내가 반짝 눈을 떴다. 당황스러운 언니와 내 눈이 번쩍 마주쳤다. 에구 깜짝이야. 왜 안 자고 있어? 어여 자지. 언니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못 자잖아. 언니 벤소 갔다 올게. 짱아가 눈 꼭 감고 있으면 금방 올겨. 거짓말. 정말이라니까. 배가 아파서 벤소 갔다가 금세 올겨.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언니를 노려보았다. 참 내가 애기들 보다 너처럼 잠 안 자는 애긴 처음 봤어. 좋아. 오늘 딱 한 번만이다. 그럼 언니랑 같이 가는겨. 대신 이건 이 세상 누구한테도 비밀로 해는겨. 알았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충 아무 옷이나 꿰어입고 언니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를 따라 시내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도 그토록 즐겁지는 않았으리라. 어이! 잠시 후 나의 짐작대로 병식이라는 세탁소 총각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거드름을 피우며 담벼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섰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교양이 있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언니를 우리 엄마보다 더 부려먹는데 익숙한 것 같았다. 언니가 아무리 밥을 태우고 삶던 빨래를 눌려버려도 엄마는 한 번도 봉순이 언니를 쥐어박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총각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언니를 쥐어박았고, 그래도 언니는 좋다고 히히 웃고 있지 않은가. 그나저나 이 꼬마는 오늘 밤 내내 달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다시 봉순이 언니에게 물었다. 봉순이 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처음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금세 도로 데려다 놓고 올게. 언니는 나와 세탁소 총각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말했다. 언니는 우리 집 앞에서 가만히 대문을 밀고 나를 그 안으로 디밀었다. 어여 들어가. 언니 금방 댕겨올게. 어서 들어가래도? 짱아 말 들어 어여. 안 그러면 너 지난번에 오줌 싼 거랑 미자네 집에 간 거 알지? 봉순이 언니는 두 입을 꽉 다물고 무서운 눈을 해 보였다. 봉순이 언니가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바르고 다시 손가락으로 통 속의 화장품을 표신하지 않게 얇게 펴두는 것도 나는 이르지 않았다. 그건 봉순이 언니와 나 사이의 약속이었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니는 이제 와서 치사하게 나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조금 울다가 남은 울음을 턱에 끙끙거리며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게. 식모 주제에,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식모 주제에. 아버지는 주말이면 손수 운전을 하고 우리들을 데리고 다녔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오면 온 식구가 저녁을 먹으러 시내로 갔다. 아버지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녁을 일찍 해먹고 서부역 뒤 복내 극장에 괴기 영화라도 보러 가는 날이면 엄마는 물론 봉순이 언니까지 칠보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서던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처음에 아버지가 놀러 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봉순이 언니는 새 옷을 갈아입으며 들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너까지 가면 집 볼 사람이 없잖니? 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푹 수그렸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날 언니 몫의 선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짓던 그런 표정이었다. 아버지와 첫 외출을 하는 날 언니는 어머니 말대로 느려 터지고 손재주도 없지만 억척스레 일도 잘하고 그저 심성 하나 고운 순한 봉순이 언니는 대문 앞에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다. 언니가 얼마나 놀러 가고 싶을까, 아버지의 그 까만 차를 얼마나 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봉순이 언니가 정말 우리 식구 아니냐고 묻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면서 중얼거렸다. 제가 너무 잘해주었더니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네.
어디라고 지가 따라 나서길. 주제를 알아야지. 참, 너무 잘해주어도 안 돼. 어머니는 자신이 언젠가 있는 집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말한 대로 있는 집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더 무서워진 것 같았다. 엄마에게 손을 잡혀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봉순이 언니는 시무룩한 표정을 거두고 입술을 앙 다물더니 나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문을 꽝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그 며칠 후였다. 새로 개를 부어 산 어머니의 다이아 반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집안의 장롱 속을 뒤지고 또 뒤졌고 나중에는 이불이란 이불은 모두 꺼내어 호청을 뜯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우리 형제들을 불렀고 너 못 보았니? 너 못 보았니? 묻다가 그제야 생각이 난 듯 물었다. 봉순이는 어디 갔니? 점심을 먹고 봉순이 언니는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이제 부엌의 찬장까지 뒤지던 어머니는 그제야 생각이 난 듯 봉순이 언니를 보고 물었다. 봉순아, 너 내 다이아 반지 못 봤니? 다이아 반지요? 왜 내가 그 전에 아니다. 너는 알 리가 없겠구나. 어머니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 했고 그날 밤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전화로 어머니는 누군가를 불러냈고 어머니의 동창이라는 어비 엄마가 새파란 원피스에 노란 양산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글쎄 내가 그런 거 전문이니까 임자는 시방 아무 소리 말고 가서 애나 찾아와. 지난번에 그 넙치 엄마네 식모가 루비 반지랑 진주 목걸이랑 훔친 거 내가 찾아냈잖아. 뭐 하는 거야? 어여 애 찾아오지 않고. 설마 걘 내가 우리 딸처럼 키운 앤데 애가 느려 터지긴 해도 그런 짓을 할 깜냥은 없는 앤데. 임자는 남을 어떻게 믿기를. 아, 임자도 말은 그렇게 해도 미심 적으니까 날 부른 거 아니야? 그러기에 진작 어제 손을 써야 했는데 늦지는 않았나 모르겠네. 어머니는 영 심란한 표정이었다. 짱아, 가서 봉순이 오라고 해라. 어비 엄마와 어머니는 벌써 봉순이 언니와 내가 쓰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열린 방문 틈으로 봉순이 언니의 낡은 가방이 파헤쳐지고 언니의 속옷 보따리가 헝클어지는 게 보였다. 니네 아주머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말 못하겠니? 좋아, 네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인데. 아니에요, 지는 아니라니깐요. 그래? 그럼 증명을 해봐. 네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보란 말이야. 아니면 아니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래, 네가 정 아니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자. 거기 옷 벗어봐. 아줌니 왜 그러요? 지는 아니에요. 아니라니깐대로 자꾸 그러셔요. 그러시길. 너 자꾸 이러면 경찰에 넘긴다. 시집도 안 가고 콩밥 먹어야 말 들을래? 글쎄 난 몰라요. 타이언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말을 하죠.
드디어 봉순이 언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와 어비 엄마의 한숨소리, 한동안 안방은 죽은 듯 정적이었다. 봉순이 언니가 급하게 입느라 허리춤에 고무줄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은 뭉툭한 팬티를 입고 나머지 옷으로 대충 몸을 가린 채 거의 반나의 몸으로 안방문을 민 것이다. 언니와 매일 목욕도 하고 같은 방에서 벗은 채로 잠도 자던 나는 그만 고개를 떨구어 버렸다. 이상하게도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봉순이 언니는 우리가 쓰는 건넌방으로 급히 건너가 문을 닫았고 잠시 후 엎어져 우는 듯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봉순이 언니의 울음소리를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설마 엄마가 목욕탕도 아닌 곳에서, 그것도 아무리 어머니의 친구지만 어비 엄마라는 남 앞에서 다 커버린 봉순이 언니의 옷을 벗겼다는 게 설마 내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어비 엄마가 핸드백을 들고 안방을 나와 대돌에 신을 신었다. 그러길래 내가 어제 족쳐야 된다고 했잖아. 벌써 늦었다고 꽝 된 거야.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비 엄마는 딱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방 안에 박혀있던 봉순이 언니는 퉁퉁 부어 더욱 두터워진 눈두덩을 힘주어 뜨고 방에서 나왔다. 봉순이 언니는 말없이 광에서 쌀을 퍼다가 밥을 안 치고는 장독에서 된장을 퍼다가 찌개도 끓이고 누룽지도 만들었다. 심란한 표정의 어머니가 안방에 틀어박힌 채 저녁상을 마다했고 우리 형제들하고 봉순이 언니만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봉순이 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반찬을 집는 척하고 힐끗 바라보니 봉순이 언니는 소처럼 밥을 꾸역꾸역 씹고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그날 밤 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였다. 내가 들어오는 기척이 나고 내가 자리에 누웠어도 언니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언니가 불쌍했고 그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나도 언니처럼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같은 방에 나란히 누워 봉순이 언니를 이토록 남이라고 느껴본 적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으리라. 그리고 그 밤 잠에서 깨어보니 봉순이 언니는 없었고 그 밤이 지나고 다시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봉순이 언니가 떠난 후 어머니는 내가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 경기를 했다고 했다. 한 번은 애가 어떻게나 사지를 뒤틀고 눈을 까짓던지 어머니가 놀라 밤중에 나를 업고 굴레방 다리에 있는 송림 수학과까지 뛰어갔다고 했다. 그 후로도 몇 날 동안 그렇게 몇 번을 자다가 까무러치고 그렇게 몇 번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며 울고 그러던 어느 날 광에 달걀을 꺼내러 갔던 미경이 언니가 지푸라기 꾸러미를 들고 나왔다. 아줌니, 여기 달걀 지푸라기인 줄 알고
버리려고 보니까 뭐가 들었는갑네요. 어머니가 화들짝 놀래며 마당으로 내려왔다. 반지 같은디 보셔요. 신문지에 돌돌 싼 다이아 반지가 나타났다. 맙소사, 그래 내가 이걸 맞아. 이걸 어떻게 한다. 어머니 얼굴 위로 당혹감에 이어 미묘함이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수도가에서 손을 씻던 나의 눈이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봉순이 언니가 아니었구나. 그건 엄마였구나. 우리가 장애에 다녀왔을 때 봉순이 언니는 엷은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문간방 팻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엉성하고 커다란 월남 치마를 입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집을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진 갈색 비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언니는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얼른 팻마루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놀라기는 어머니나 나나 그도 아니면 봉순이 언니 쪽이나 다 마찬가지였다.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던 그 얼굴이었건만. 짱아, 가서 대문 닫아 걸어라. 기가 막히다는 듯 잠시 말을 못하고 있던 어머니는 뜻밖에도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봉순이 언니의 눈가에는 푸르스름한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 위쪽이 터져 있어서 가뜩이나 두툼한 입술이 더 두터워 보였다. 그렇게 둘의 눈이 마주친 그때 뜻밖에도 봉순이 언니는 빨간 잇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어떻게 언니는 웃을 수가 있는 거야 싶은 생각.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였다. 봉순이 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사온 김칫거리들을 장바구니에 꺼내더니 부엌으로 가져가 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그제쯤 여행을 떠났다가 방금 돌아온 사람 같았다.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어머니는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언니와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와 놀라운 탄성을 질렀지만 봉순이 언니는 또 내게 그랬듯이 잇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을 뿐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마치 나도 모르게 모두 그러기로 약속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식구들의 반응이 놀라웠다. 밤이 되자 어머니가 우리 방으로 건너오셨다. 창호지 바른 문을 조용히 닫는 어머니의 얼굴은 아주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방 안에 서 있다가 봉순이 언니 앞에 한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방은 따뜻하니? 그 말을 물어보기 위해 온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의 요 밑에 손을 넣으며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봉순이 언니를 바라보았다. 몇 달째냐? 뭘요? 봉순이 언니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너 대체 왜 이러니 봉순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어.
네가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내가 널 도와줘도 도와주지. 나한테까지 네가 이럴 거였으면 우리 집엔 도로 왜 왔니? 왜 왔어? 얼마나 많이 맞은 거냐?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의 팔목을 잡고 잿빛 내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제야 나도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봉순이 언니의 팔을 훔쳐보았다. 몽자국들, 옹이처럼 패어있는 겁누른 자국. 봉순아, 앞으로 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하겠니?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그래, 오늘은 그래, 자거라.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가 나간 후에도 한참이나 그렇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차마 예전처럼 같이 눕자고 누워서 장난도 치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광으로 나가서 고구마라도 가져와서 깎아달라고 떼를 쓸 수 없었다. 봉순이 언니가 이렇게 내 옆자리에 누워주기를 바랐던 날들이 있었다. 언니가 떠난 후 꿈속에서 가끔 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자리에 누우면서 짱이 자니? 하고 물으면 짱이 자니? 하고 물으면 그 꿈속에서 나는 일어나 말했다. 어머, 언니 여기 있었구나. 난 언니가 날 두고 도망쳐버린 줄 알았지.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 그런데 이젠 언니가 돌아왔지만 나는 뭐랄까 굵은 소금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온몸이 쓰리고 불편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고 언니와 오빠도 학교로 간 후 어머니는 여기저기 심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봉순이 언니는 설거지를 끝내고 부뚜막에 앉아 누룽지 끓인 것을 퍼서 먹고 있었다. 준비 다 됐으면 가자. 봉순이 언니는 대답 대신 입술을 물고 눈길을 돌렸다. 아줌니, 지는 못 가겠어요. 그래, 못 하겠지. 아무리 뱃속에 있다지만 저렇게 다 큰 걸. 그래, 덥석 그러자고 나서면 그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런데 말이다, 봉순아. 그런데 못하겠으면 어쩌겠다는 거니? 난 너 못 받아준다. 내가 너 다른 꼴은 다 봐도 그건 못 받아줘. 너 애 낳아서 또 꼭 네 꼴로 키울래? 언니가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봉순이 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결국 어머니와 함께 한나절 집을 비웠던 봉순이 언니는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해쓱해진 얼굴로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머리맡에 하얀 약봉지를 놓고 누워 잠만 잤다. 엄마가 약 먹으래. 내가 쟁반을 머리맡에 놓으며 말했다. 봉순이 언니는 한나절 만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쓱해진 얼굴로 나를 가만히 바라만 보았다. 언니가 화를 내거나 시 웃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는 일은 처음이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까 엄마와 언니가 외출했을 때 구멍 가게로 뛰어갔었다.
2개 사서 딱 하나만 먹고 한 개는 먹고 싶은 걸 참고는 남겨두고 있었다. 언니가 그 쓴 약을 먹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는 그 사탕을 내밀었다. 예전에 내가 약을 먹을 때 언니는 언제나 하얀 설탕을 한 숟가락 주곤 했던 것이다. 언니는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씩 웃었다. 그리고는 그 사탕을 입에 반쯤 넣고 어금니로 있는 힘을 다해 부순 다음 반쪽을 내 입에 넣어 주었다. 그 크고 맛있는 것을 언니를 다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나는 뜻밖의 횡재라도 한 기분이었다. 그래, 내가 좋아하던 봉순이 언니는 그렇게 맛있는 걸 혼자만 먹을 언니는 아니었다. 나는 언니와 함께 마주 앉아서 왕사탕을 또르륵 또르륵 소리가 나게 굴려 먹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달콤한 것이 입에서 녹아감에 따라 이제껏 느껴왔던 모든 힘들었던 일들이 함께 녹아드는 것도 같았다. 나는 예전처럼 언니의 이불 속으로 두 다리를 넣었다. 언니가 씩 웃으며 나를 안았다. 우리 짱이가 제일로 보고 싶더라. 짱이도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지? 괜찮아, 짱아, 괜찮아. 다 괜찮다고. 그래, 그것은 봉순이 언니가 꼭 나를 향해 하던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때 언니의 나이 19, 아마도 인생의 한 벼랑에까지 몰려갔다가 겨우 되돌아선 한 소녀의 자기 다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밤새 언니가 꿈결에서 간간히 흐드득 흐드득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 했다. 나는 예전처럼 밤이면 봉순이 언니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무서운 걸로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하얀 마당을 비추던 창백한 햇살이 노릇노릇해지면서 봄은 오고 있었다. 나는 6살이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앞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미장원을 다녀왔다. 들어서는 봉순이 언니의 머리는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레했다. 봉순이 언니는 며칠 전 어머니와 사다 놓은 연분홍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그러자 그녀는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줌니, 저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 또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 저 시집 안 갈래요. 뭐? 짱이 봐주면서 밥하고 그냥 여기서 살래요. 봉순아, 여자는 그저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고 애들 낳고 그러고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짱이도 이제 클 거고 아줌마도 늙을 텐데 너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여기서 뭘 할래? 약속해 놓은 거니까 가서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커피만 마시고 와. 그땐 아줌마가 아무 말 안 할게. 너 싫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니? 저 아줌니 또 왜? 언니가 또 무슨 변덕을 부릴까 어머니가 겁이 더럭 실린 얼굴로 물었다. 저 짱이
짱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짱이를? 아니, 짱이는 왜 데리고 가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러 나가는 자리인데 짱이 데리고 안 가면 지는 안 갈래요. 그래, 그래라. 그러면 짱이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 어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다. 봉순이 언니와 함께 굴레방 다리 양지 다방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는 모양이었다. 이모는 우리를 보고 일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봉순이 언니가 언니니까 그쪽은 형부뻘이 되는 사람이라 해야겠다. 그는 뭐랄까 작고 단단하고 까뭇한 사람이었다. 낡은 주색 점퍼 차림의 그는 머리에 바른 기름 때문이었을까 얼굴 전체가 콩기름을 바른 마루장처럼 번들번들해 보였다. 어서 일어나라는 이모의 눈짓을 모른 척하고 봉순이 언니 곁에 착 달라붙어서 새콤달콤한 주스를 마시면서 바라보니 형부라는 사람은 얼굴이 너무 시커먼 것이 좀 걸리긴 했어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었다. 저 아직 식사 전이시면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실까요? 내가 탁자 밑에서 봉순이 언니의 스커트를 잡아당기면서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고 더 놀다가 집에 들어가자고 고개짓을 하지 않았다면 봉순이 언니는 나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을 것이다. 봉순이 언니가 그날 그대로 일어서서 나를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다면 그녀의 일생은 바뀌었을까. 아무리 어린아이고 아무 아기도 없었지만 내가 결국 봉순이 언니의 불행에 개입한 것은 아닐까. 남자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서울로 올라왔고 그럴 때마다 언니는 발그레한 얼굴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채로 데이트를 하러 나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던 봉순이 언니가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장모 역할을 하게 된 어머니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지만 남자를 안방으로 들인 후 차만 한 잔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너무 서두르는구나. 그래도 혼인은 혼인인데 갖출 것은 갖춰야지. 남자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래, 뭐 사람은 괜찮아 뵌다만 얼굴에 파란빛이 도는 거 하고 니들이 사귄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줌니 걱정 마세요. 지가 가서 잘할게요. 네 마음이 벌써 그리로 다 가버린 모양인데 내가 뭐라고는 안 하겠다마는 이게 잘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구나. 그쪽의 서두름과 봉순이 언니의 달뜸으로 인해 단 몇 달 만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벚꽃이 한창 피어나던 어느 토요일 아버지의 차를 타고 어머니와 나와 봉순이 언니는 경기도 남양읍의 한 예식장으로 갔다. 어제까지 화창하던 날씨가 꾸물꾸물해지더니 점심 무렵부터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반가운 비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깨름한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봉순아, 내가 어린 널 데려다가 키운다고 키웠지만 네 맘에 맺힌 거 많겠지. 다 잊고 옛말 하면서 잘 살아라. 네가 그래도 심성 하나는 고운 아이니까 그래 좋은 끝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눈물을 훔쳐냈다. 아줌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은혜니. 가서 잘 살면 됐지.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부끄러운 듯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고개를 숙인 언니의 모습은 새하얀 드레스 때문이었을까 화사해 보였다. 그랬다. 아마도 봉순이 언니의 일생 중에서 가장 화사한 날이었을 것이다. 그날은 하필 비가 다른 날 다 놔두고 그날 내리기 시작한 것만 뺀다면 그것은 징조였을까. 어머니는 훗날 그 비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기억은 사진으로 남는다. 젊은 우리 아버지가 봉순이 언니를 데리고 들어가는 사진, 거뭇한 형부와 흰 봉순이 언니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차에서 내리던 그 순간 진흙탕으로 뒤범벅된 길 위에 언니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끌리던 그것, 이건 사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도화지보다 흰 옷에 붉은 진흙탕물이 뛰어오르던 그 순간이, 그러니 그것도 한 징조라고 말해야 옳을까.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내가 봉순이 언니가 없는 그 여름과 그 가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을 무렵 봉순이 언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언니의 배는 봉긋하게 불러 있었다. 그래도 친정에 다니러 오는 건데 어머니는 무와 호박을 썰어 놓고 쌀을 안쳐 시루에 떡을 했다. 산모가 먹는 미역은 꺾는 법이 아니니까 힘들더라도 이렇게 들고 가거라. 어머니는 배가 부른 봉순이 언니에게 거의 내 키만큼이나 한 미역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봉순이 언니를 따라갔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봉순이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 버스를 많이 탔고 먼지가 아주 많이 피어오르는 길을 걷고 걸어서 힘이 들었던 것.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웃다가 언니의 등에 엎여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또 엎여가다니. 그렇게 철부지가 없었겠지만 봉순이 언니는 그 짐들을 들고 기꺼이 나를 업었다. 그리고 마을이 나타났다. 첫 번째 느낌은 집들이 참으로 납작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신을 벗고 들어가려면 그 초가집 툇마루는 왜 그렇게 높았던지, 들어섰던 언니의 신혼방이 벽에 흙이 듬성듬성 드러나 있고 게다가 벽지가 아닌 신문지가 발라져 있어서 놀라웠던 기억들. 그리고
한 두어 평 남짓 될까 한 그 방 한 구석 무거운 솜니불 아래에는 형부가 누워 있었다. 아파 병이 났어. 내가 놀란 눈을 해보이자 언니는 나를 향해 말하며 싱긋 웃었다. 잠에서 깨어나 나를 보고 사람 좋게 웃는 형부의 눈은 지난 결혼식 때보다 한 줌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래, 그동안 키가 더 컸구나. 서울 애기가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형부는 자그랗게 주름이 잡힌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다. 때가 꼬질하게 낀 흰 베개 머리에 수북한 약병과 주사 바늘들. 좀 어때요? 미역을 부엌에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봉순이 언니는 형부의 이마부터 짚었다. 견딜만 해. 언니는 형부의 머리맡에 있는 주사기를 들고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간호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봉순이 언니가 주사를 놓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좀 자요. 난 짱아랑 있을게. 그래, 어쩌지? 귀여운 처제가 왔는데 놀아주지도 못하고 무둥도 못 태워주고. 얼른 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마치 예전에 나에게 하듯 이불을 여미어주고 형부의 가슴을 새근새근 두들겨 주었다. 형부는 눈을 감았고 그 아픈 주사를 맞고도 아기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주변을 차단하는 것인지 나는 처음 경험한다. 언니가 알전구를 끄자 그것으로 내 눈은 깜깜해지고 아무리 방문을 닫아도 밤바람이, 박하사탕보다 맵싸한 밤바람이 마치 유리날처럼 창호지를 가르며 스며드는 것도 나는 그때 처음 경험한다. 자리가 뜬 탓일까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눈을 떠보았더니 봉순이 언니는 빨간 원앙 이불 밑에서 형부와 꼭 껴안은 채 자고 있었다. 그 빨간 원앙 이불 위로 시린 얼굴만 내민 채 이마를 맞대고 자는 두 사람. 그리고 양력으로 그 해가 지나고 음력설이 오기 전 봉순이 언니는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미리 아무런 연락도 없던 터였다. 지난번에 내가 미역 줘보냈는데 그건 다 어째고 이리로 오니. 이리로 오길. 봉순이 왔구나. 반기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얼굴부터 굳어졌다. 성님들이 아는 친정에서 낳는 거라고 하대요. 본바 없이 태어났다고 욕 들을까봐 올래서 온 게 아니고 괜히 모래내 이모님이랑 아줌니까지 지 잘못 가르쳤다고 욕 먹을까봐 지가 왔어요. 걱정 마셔요. 그냥 낳는 신용만 하고 지가 미역국 다 끓여 먹고 그리고 금세 갈 거예요. 어머니는 성가시고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배부른 봉순이 언니를 도로 내보낼 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내가 일어나 보니 벌써 언니 옆에 아이가 하나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성가신 표정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막상 아이를 안고는 흐뭇한 표정을 했다. 아이고 일어나지 말아라. 누워있어.
애 낳고 날아갈 것 같아도 그때가 바로 몸 아껴야 할 때인 거야. 재미있는 일이었다. 어린 봉순이 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을 먹고 나를 낳았던 어머니가 이제 봉순이 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언니의 곁에 붙어 앉아 홀리듯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면 나도 그 옆에 누워 잤다. 아이는 아들이었다. 형부를 닮아서 얼굴이 좀 거무스레하고 투실한 딸 하나만 두었던 형부의 첫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려운 고아로 자라나 남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삶에 무난히 편입된 거기까지 내가 봉순이 언니네 집에 가서 보았던 빨간 워낙 이불 밑에서 이마를 맞대고 자던 두 사람의 얼굴, 영화로 치자면 그 장면에서 스톱 모션을 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상한 일은 형부가 자신의 그 귀한 첫 아들을 낳았는데도 우리 집에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겨울이었으므로 농사일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도 없었다. 봉순아, 애기 애비 어디 있니? 모레네 이모 말이 맞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상태라는 걸 속였단 말이냐? 세상에나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잖아도 처음 봤을 때 얼굴색 파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속인 거 없어요, 아줌니. 그 사람 결혼하기 전에 지한테 다 말했어요. 하지만 꼭 낫을 거라고, 요즘은 약도 좋아졌으니까 꼭 낫을 거라고 해서. 아줌니 걱정 마세요. 꼭 낫을 거예요. 그럼 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알고선 결혼을 했단 말이니, 이거사? 봉순아, 아무래도 이 아줌마가 옛날에 널 우리 집에 잘못 데리고 온 것 같다. 대체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 거니? 그래, 네 말대로 장서방 마산 요양 서서 병 낫고,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런데 빚진 약값이며 농사일은 어떻게 할래? 네가 애 데리고 네가 이 창창한 나이에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니, 응?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같이 순한 봉순이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언니는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아들도 낳았고 괜찮아요. 글쎄 괜찮다니까요. 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반 병 고치고야 말겠어요.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봉순아, 어쩌겠니? 일어나서 옷을 입어야겠다.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주신댄다. 애기 감기 안 들게 단단히 싸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봉순이 언니와 아기는 그렇게 집을 떠났다.
저녁상에 둘러앉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했다. 피덩이 안고 울다가 쓰러지고 하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약값 한다고 물려받은 알량한 논 몇마지기도 다 날렸다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걔가 나 따라오겠다고 나서면 그건 또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나도 자식 셋이나 되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지 뒷바라지만 할 수도 없고. 언니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우리 집으로 왔다. 소복 차림의 언니는 방문을 닫고 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봉순이 언니가 밖으로 나왔다. 왜 점심이나 해먹고 가지, 봉순아. 괜찮아요. 나오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줌니. 머리에는 상중임을 표시하는 흰 핀을 꽂고 토끼처럼 빨간 눈으로 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훅 하고 멎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슬픔에 압도된 것이었을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이제 벼랑 끝까지 밀려와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달관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눈빛으로 인해 나는 봉순이 언니가 이제 아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서 몇 발짝 걷던 언니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언니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주머니를 뒤져 내게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밀었다. 나는 동전을 받으며 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걸로 사탕 사 먹고 어여 들어가. 언니 혼자 가도 돼. 저기 가게집까지만 따라갈게. 근데 언니, 응? 우리 집 이사가도 애기 데리고 또 올 거지? 아까부터 불안한 마음에 내가 물었다. 이사가니?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봉순이 언니가 되물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꺼낸 말이었다.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이제 그만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분명 이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사하고 난 다음 그녀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에 업은 아이를 훌쩍 고쳐 업었다. 거기가 어딘데? 새로 짓는 집이라는데 요 근처에선 하나밖에 없는 데니까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전화가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는 이사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사를 가서 지역이 바뀌면 전화번호가 바뀐다는 걸 봉순이 언니도 나도 모르고 있을 때였으니까. 아가 이름이 뭐야? 내가 물었다. 만식이. 나는 이름을 듣자마자 씩 웃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름이 참 촌스럽게 들렸던 거다. 봉순이 언니가 웃는 나를 들여다보더니 잇몸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그때만은 예전의 그 웃음이었다. 얼라 우리 짱이 앞니 빠졌네.
나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얼라리 꼴라리 우물가에 가지 마로. 붕어 새끼 놀라니께. 나는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엄마가 일하는 애 아직 안 구했다고 하든. 웃는 것도 잠깐 봉순이 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몰라. 곤란했으므로 나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녀는 혹시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이와 함께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희망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니의 그 희망을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언니의 그런 희망이 어머니에게는 공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도 마라. 이젠 일하는 애라면 지긋지긋하다. 게다가 봉순이 언감생심 피덩이까지 데리고 다시 우리 집에 왔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는 거야. 안 되지. 마침 그 이사가는 아파트 반장집에서 사람을 하나 구해주겠단다. 아침에 왔다가 일만 해주고 저녁에 가는 아주머니래. 파출부라고 한대나? 아파트라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마당도 없고 이제 남의 식구가 있는 게 걸리적거려. 식모라는 게 있으면 편하지만 평생을 따라다니며 부모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하니 참. 봉순이 언니는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고만 들어가. 언니 갈게. 나는 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았어. 왠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언니를 바라보았다. 흰 소복을 입은 언니는 한참을 걸어 내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섰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보지는 않을까. 나는 눈을 떼지 않고 거기 서 있었지만 언니는 멈추어 선 그대로 아이만 풀썩 들추어 고쳐 업었을 뿐 그대로 길을 돌아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간 그녀 모습의 잔영이 흰 손수건처럼 오래오래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았던 마당에는 엷은 햇살이 튀어오르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간 봉순이 언니의 뒷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봉순이 언니의 얼굴은 아주 많이 야위어 있었다. 아마도 내 평생 보아왔던 그녀의 얼굴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초라했던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날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에 칠공준의 구멍가게 앞에서 봉순이 언니와 정말 이별을 해버린 것이었다.